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왔습니다. 탐방 왔냐고요? 네, 탐방 왔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여기는 전주입니다. 천년도시 전주라고 하고 한지의 도시 전주라고도 합니다. 왜 전주가 왜 한지의 도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종이를 겁나게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 생산 지역이면 여기 이게 이제 옛날에 한지 공장들이 여기에 겁나게 많았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한지 종이를 겁나게 소비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서 저기 뭐냐 유학도 많이 오기도 하고 왕이 이제 저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제 상왕이 되잖아요. 그럼 상왕이 여기 경기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기 이제 뭐냐 그 유학자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설을 여기서 많이 써내요. 조선 왕조 실력부터 해서 별의별 그 기록들이 많아요. 그 기록들을 다 어디서 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많이 써내요. 여기가 그래서 국립 여기가 무형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책 같은 지식은 무형의 자산이고 이런 건물이나 유적은 유형의 자산으로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어떤 예전에 여기를 전주시에서도 이거 알고 이게 도인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주면 하거든요. 요 자리가 예전에 저기 무형의 자산인 사서나 책 같은 데를 많이 이게 뭐냐 편찬한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저기 보면 국립무형유산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무형의 그 유산 중에 크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저기 전통적으로 춤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뭐 전통 가락 이것도 무형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지혜, 이제 입과 입으로 전해내는 선화, 이제 그걸 갖다가 책으로 이제 편찬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팔만 대장경이 있죠. 팔만 대장경 같을 때는 물질로 잡히는 저기 이게 유형 자산인데, 엄밀히 따지면 지식, 지혜를 갖다가 이게 저기 거기다가 목판에다가 박아가지고 책을 쉽게 편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저거잖아요. 그럼 무형 자산이기도 해요. 왜? 지식적인 정보는 무형 자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주에 제가 무형 자산이 국립 무형 유산원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태조 이성계하고는 뗄 수 없는 태조 이성계의 도시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고 아주 태조 이성계하고 아주 밀접한 도시예요. 예전에 견훤 때 이야기도 했지만 일단 그거는 예전에 제가 했으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요. 왜 여기에 무형원이 있었냐면 예전에 여기서 모든 밀서나 모든 기록의 세계사적인 기록도 여기서 많이 편찬을 해요. 지도부터 해가지고 기록이라는 기록을 여기서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알고 이걸 지은 것 같아. 전주를 적을 때. 이 주변에 보면 여기 이 전주가 그 당시에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성계 이 양반이 그렇게 만들었어 여기를.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성계 이 양반 집이 대략 요 근처 일대로 여기가 약간 산맥으로 이렇게 저기 나눠질까 앞에 천이 흘러요. 예.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보시면 여기가 왜 안 돼? 왜 나침판이 안 나오지? 이 자식이 좀 나와야하는데 나침판이 이상하게 나오네.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산을 두고 남쪽에는 뭘 두냐요? 예. 남쪽에는 천을 두는 게 이게 강이나 천을 두는 게 이게 사람이 살기 좋은 기본 풍수잖아요. 이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뭐냐, 갑자기 까먹었는데 왜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면 이건 명당짜리라는 말이 있죠. 예, 예, 예. 왜 그게 그러냐면 정확히 따자면 그 집이 우리가 남향에 집을 짓잖아요. 볕이 잘 들게. 왜냐하면 우리가 북반구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해가 비쪽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해. 당연히. 그죠?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야 네, 위생적이고 일단 그리고 저기 뭐냐 겨울에 따뜻하고 그리고 농사짓기가 좋아요. 그런 땅이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는 정통적으로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남쪽에 이렇게 이게 고도가 보통 우리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남쪽에 이렇게 저기 태양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이거 뭐 풍수를 할게 태양이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집을 이쪽에다 지면 굉장히 음지가 돼요. 여기가 산에 가리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면 여기가 앞에 물이 흘러서 물 길러 먹이도 좋지. 뒤에 산이 있어서 뒤에 산에서 땔감도 떼고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찌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산이 있으면 더 따뜻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산에서 햇빛이 반사해 가지고 뒤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돋보기 같은 그런 효과가 생겨요. 햇빛이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기울여진 태양 여기 부딪잖아요. 빛이. 그럼 이게 반사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쪽이 일대가 아주 저기 좋은 풍수 지역이에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저기 산이 있고 땔감도 있고 보호를 해줘요. 큰 센 바람을 보호를 해줘요. 이런 주변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고 세거든요. 그래서 옛날 태조 이성계 장군 이 양반 집이 요 근처로 추정이 돼요. 여기에 마을이 있었거든요. 요 마을에서 살았어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못 찾았어요. 네,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요 마을에서 살았던 거는 확실해요. 태조 이성계 장군의 태조 이성계 장군의 이게 생가예요. 이 자리가.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주가 이제 발달을 해요. 제가 여기가 지금 공원에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예전에 조선 건국 이야기와 정도전이 어떻게 저기 태종 이방원한테 어떻게 저기 죽는지 그 얘기를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할게요. 옛날에 뭐 드라마 장면도 나오지만 원래 정도전이 자기 그때 저기 중전 그 당시에 새엄마죠. 이제 이방원 입장에서는 그 탐영제 입장에서는 그 새엄마 밑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애를 갖다가 정략 결혼을 누구와 하게 시키냐? 네, 정도전에 그 딸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성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정릉에 묻힌 그 무슨 왕후 그 양반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이 세 양반이 애를 갖다가 정략 결혼을 한 정도전 딸하고 정략 결혼한 이성계하고 장군하고 정릉에 묻힌 왕후 이 애를 갖다가 다음 태자로 올려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개국 공신이면서도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이제 정조죠. 이제 다 이 모시기로 끝나는데 그 정종하고 그리고 태종 이방원하고 또 그 가운데 사이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삼형제가 열 받아 안 받아? 겁나 열 받지. 당연히 제일 마친 우리 형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새엄마 자식이 왜 이 나라 왕이 되냐? 그리고 새엄마 자식이 이 나라 세우는데 뭘 한 게 뭐냐? 우리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이제 해야 하는데 우리 큰형이 대하는 게 아니냐? 이제 했는데 열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소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도전을 죽여버리고 차마 아버지까지는 못 죽여요, 이성계를.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왕후는 돌아가셨어. 어제 병으로 돌아가시나 하여튼 뭘로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은. 근데 차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성계를 또 해. 그리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교 국가예요.
처음 세울 때부터 이게 신진사대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게 세운 나라기 때문에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의 기본 덕목은 효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왕위를 갖다 찬탈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명분에 겁나게 이제 손상이 가는 거야, 이 혁명에.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이제 결혼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자식들이. 왜? 그 눈치가 보이니까, 백성들의 눈치도 보이고, 신진사대부의 힘을 빌려서 이게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인데, 신진사대부는 유학자들이거든요. 유자들이거든요. 근데 유교에서 최고의 기본 덕목이 효예요. 부모를 갖다가 극진히 이게 모시는 이게 효의 덕목인데, 저기 그 신진사대부의 그 저기 그냥 저기 뭐 이 명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하고 쫓아내요, 이성계를. 예, 저기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 기록이 보통 그 왕조의 정통성을 거시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게 왕조의 정통성을 갖다가, 이게 왕조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왕조의 정통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 장군을 쫓아내요. 그럼 태조 이성계 장군이 어디로 갈까요? 일단 이쪽으로 와요. 자기 원래 본 고향으로 와요. 원래 본 고향이 여기에요, 이 양반이. 이제 제가 한 거고 조선실록은 대부분 이게 뻥이에요. 기본 기록에 자기한테 왕조나 그 조정 입장에서, 문관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뻥을 많이 쳐요. 거의 조선 실록들은 대부분 뻥이 이게 거의 8, 90%는 뻥이에요. 이제 그 모든 진실은, 어이구, 벌이 왜 덤비냐? 어이구, 벌. 어이구, 벌이 이렇게. 어머, 벌이 어디서 와가지고 막 눈을 막 갖다 막 찌르려고 하네. 어우씨, 또 도망갔네. 야, 걔는 저기. 벌한테 벌이 내 눈을 막 쏠라고 있어, 막. 내 눈탱이 밤탱이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정도전도 죽지, 자기 태자도 죽지, 다 자기 측근들 다 죽여버린 거야. 누가? 자식들이. 자식 삼형제들이 본처에서 나온, 이게 같이 이게 본처에서 나온, 뱃속에서 나온 자식 삼형제가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 장군의 측근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 근데 차마 이성계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아버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이 양반이 열 받잖아.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갈아 죽여버려요, 그냥. 이 양반 성격이 그래. 참고로 이성계 이 양반이 소종족이에요. 이 양반이 소종족이고, 그래서 뭐 그럼 조선이 소종족 그건 아니에요. 대표로 한 거지. 약간 이게 틀려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12종족이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성계는 소종족 양반이야, 이 양반이. 이제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게 차원계까지 다, 이게 천신계까지 다 꿰뚫어서 보면 이게 보여요, 이제. 그러면 소종족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다른 사람, 이게 한번 소의 특징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강태공 이 양반이 기가 막히게 비유를 이렇게 붙였어. 소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말이나 다른 동물들은, 말은 한 번에 이게 신속하게 싹 가는데 금방 지쳐. 네네네. 이게 스피드는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 근데 소는 느리는데 지그시 가요, 오랫동안. 소의 특징이에요. 소는 하루 종일 이렇게 지그시 이게 밭을 갈잖아요, 묵묵하게. 소종족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소종족이 누구한테 만약에 이게 원한을 지잖아요. 지그시 그 원수를 대를 이어서 그 원수를 갚아. 이게 소종족의 특징이에요. 그 대를 10대, 막 10대, 20대, 30대까지 그 대를 물리면서 지긋하게 가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긋하게, 이게 소종족의 특징이에요. 그 원한을 지잖아요. 원한을 지면 소종족들은 꼭 갚아야 돼, 얘네들은.
그 굉장히 뒤끝이 세요. 소종족의 특징이. 뒤끝이 그의 대를 이어서 그 원수를 갖게 해요. 소종족들의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자기 자식들이 나를 다 쳐냈잖아. 자식이 뭐 필요 없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복수하고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네, 이쪽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이제 옛날 집으로 내려와요. 본가로 내려와요, 여기 동네로. 이제 본가로 내려와서 예전에 자기 이제 측근들 중에 구사일생으로 도망간 저기 가족들이나 또 측근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이게 저기 뭐냐, 이성계가 살아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다 찾아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이방원의 저기 끈아풀이죠. 이방원의 이제 저기 첩보원들이 이제 다 지키고 있어. 그리고 여기 왔다가 이제 애들 오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와가지고 얘네들을 어디다 숨기냐면 이제 요 일대의 산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면 벙커 비슷하게 토굴 같은 거를 굴을 파가지고 얘네들 이쪽으로 다 숨어 들어가요. 이성계 장군의 그 살아남은 측근들이, 그 측근과 가족들이 이쪽으로.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 들켜. 왜냐면 이방원의 측근들이 다 이게 아예 그 스파이들이 다 깔려있어, 이 주변에. 그래가지고 얘네들 다 이쪽 산에다 숨겨요. 뒤에 이쪽 산에다가. 그 옛날 지금 등산로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등산로 자리가 옛날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았어. 다른 산에는 등산로가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등산로 길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는 이게 네 갈래 길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등산길은 기본적으로 이게 세 갈래 길이에요. 그죠? 다 세 갈래 길이에요. 그럼 세 갈래 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도 이게 기린봉 이쪽에 만들었어. 이게 기린노나 기린이나 왜 기린이냐면 이 산의 형세가 마치 기린이 누워있는 형상과 같다 해가지고 기린이에요. 기린산, 기린봉. 자, 여기가 저희가 온 자리인데 이게 왜 이게 저기냐면 여기가 옛날에 기린산 기린봉 자리예요. 아까 저기 말한 전제. 그럼 그 일대로 해서 이성계 장군들이 저기 자기 자식들의 보낸 끈아풀들, 스파이들, 첩자들의 눈을 피해서 다 그 산에서 약간 숨어 지내요. 잠깐 임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여기 밀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딘가 숨어 있을 거 아니야. 뒷산에 이런데 이런 무슨 조그만 굴 같은 거 파놓고 거기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나가고 그래요. 이제 그 이방원의 보낸 첩보원 첩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산에 보면 이 산이 이게 보통 이게 삼각길이라고 해요. 이게 스파이들이 많이 쓰는 예전에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이게 신흥마을 쪽에 가면 거기서 동해 쪽에서 옛날 신흥마을이 옛날 닌자 마을의 정보를 관리하는 최고 고수의 닌자들이 있는 게 그 신흥마을 자리예요. 옛날 동해시에. 그러면 이게 동해 바다로 나가야 일본으로도 가고 대륙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반도로 나오고. 그러면 그 들어오는 초입구 부분이 다 요런 모양으로 됐어요. 누가 여기 들어와도 길이 미루처럼 만들어 놨어. 쉽게 못 들어오게. 이제 그걸 갖다 옛날 정도전이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줬어. 누구한테? 이성계 장군한테. 옛날 자운봉 그 일대를 보면 거기도 그 흔적이 있어요. 이게 일명 스파이들이 쓰는 옛날 닌자들이 많이 쓰는 전술이에요. 자기 아지트가 있잖아요. 그럼 산길에 오는 길 중에 삼각길이라고 이걸. 그럼 삼각길을 갖다가 삼각형 모양을 마치 이은 형상이에요. 그럼 그 삼각길에 빠지잖아요. 그럼 마치 미루에 빠진 것 같은 형상이 돼요. 보통 산길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그 등산로가 아직도 그게 흔적이 남은 데가 겁나게 많아요. 자, 그 삼각길을 갖다가 이제 이성계 장군이 만듭니다. 어디다? 여기다가. 자, 보시면 여기 시달뛰기 없이 보면 삼각길들이 겁나게 많아요. 여기. 예. 이게 삼각 꼭지가 마치 이게 연결이 된 형상들이에요, 다.
이게 원래 저기 스파이들이 쓰는 이게 우리 쪽 이게 신흥 마을 쪽에서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정도전이 이제 그거 다 이제 그거 보고 와 기가 막히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잘 보시면 다 삼각으로 다 이루어졌어 이게 삼각형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있어. 다 삼각형들이 다 이어진 형상이에요. 이게 마치 미로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등산로가 그대로 연결돼요. 우리나라의 등산로 이런 길들이 있잖아요. 시층 8구는 예전에 다 이게 비밀 첩보지직이 거기 아지트 지역이에요. 그 일대가. 여기가 그래 이성계가 옛날 저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을 해서 여기서 여기를 아지트 이제 지형으로 여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등산로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삼각 이게. 근데 나중에 이걸 들켜요. 왜냐면 태조 이방원도 저기 정도전 밑에서 여기 제자로 있었어요. 그때 태종 이방원도 그걸 알아. 그 딱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저기 그 길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여기 이상하다고 길이 보니까 아 여기 지금 이성계 장군이 뒤에다 이게 아지트를 갖다가 여기다 사인다가 했구나. 이제 이방원도 알아. 태조 이방원도. 왜냐면 태조 이방원의 스승이 누구예요? 정도전이에요. 이 방법을 고안한 게 누구예요?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그걸 가르쳐 줬어.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지금 첩보 활동하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우리 삼형제를 죽이려고 그때는 이제 정종 때였죠. 우리 삼형제를 죽이려고 지금 뒤에서 술수를 쓰고 있는구나. 첩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린 거야. 이 길이 이제 뚫린 걸 모양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여기를 가가지고 네, 군대를 끌고 가지고 싹 쓸어버립니다. 이제 지금 이성계 저기 태조 이성계도 이걸 미리 다 첩보를 알아가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 이제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양반이. 이제 이걸 들켜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이 양반이 예전에 돌을 많이 닦던 데가 어디냐면 보통 전주에서 돌을 닦으면 큰 돌을 닦으면 여기서는 대둔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 구이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대둔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돌 닦으러 가면 겨울에 동한 거라고 겨울이면 농업국가는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돌을 닦아요. 우리나라들은. 그게 동안 거예요.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에는 동안 거가 없어요. 왜? 겨울이 없으니까. 인도에 겨울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옛날에 시타르타인데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눈도 안 내리고 겨울이 없어요. 동안 거는 원래 이쪽 선도 쪽에서 나는 거예요. 농사를 봄, 여름, 가을은 농사를 짓고 이 국민들이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 겨울이니까. 그럼 겨울에는 뭐 한다? 네, 돌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거라는 이게 불교 이런 용어도 많아요. 그럼 최소한 겨울에 보통 11월 달에 산에 들어가서 이런 큰 산에 들어가서 보통 한 저기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 있어요. 그럼 거의 100일 정도 돼요. 석 달 열흘이죠. 거의 100일 동안 이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요. 이게 동한 거예요. 이게 우리 쪽 이게 문화예요. 꼭 선도 도인이 아니더라도 돌을 내 땅 도인이 아니더라도 겨울이면 할 일이 없으니까 돌을 닦으러 많이 이게 깊은 산까지는 못 들어가고 100일밖에 안 되니까 또 농사지로 내려가니까 자기 주변에서 가까운 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금만평야 이 일대로 많이 이게 들어가는 데가 여기 보시면 여기 구이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덕산 쪽도 들어가고 소양 쪽 요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큰강나라. 이 위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큰 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럼 대둔산 쪽으로 들어가요. 요 라인 따라 들어가면 여기 대둔산이에요. 바로. 요쪽 평야의 일대 농사를 짓다가 요렇게 들어가요. 미륵산 쪽으로 들어가고, 미륵산이 금산,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보통 철 따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저기 뭐냐. 대둔산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한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대둔산 그 저기 이성계의 그 왕 자식들과 이성계의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기록에는 안 나있지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원체 그 지형이 험악하고 매복하기 좋은 지형이 많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 정보를 못해요. 저기 자식들이 이성계 장군의 자식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기서 하니까 이제 이성계 장군이 보니까 이거는 나라 세우기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불쌍하고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 이거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저기 이성계 이제 쫓겨난 이성계 이제 장군이 이제 자기 새 자식들을 찾아가요. 이제 그때 갈 때가 정종이 이제 저기 물러나고 태종이 이제 왕이 될 때였어. 네. 이제 동생 태종이 왕이 됐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딱 이제 이게 서신을 보내요. 정식으로. 이제 다 이제 저기 그리고 나 못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저기 그 옛날 유학자들 있잖아요. 이게 선비들이나 유학자들 신진 사대들한테도 다 이게 밀지 같은 거 내려요. 맨날 몇 시에 내가 한양 도성에 전 태조 이성계가 저기 이제 그때 막 저기 이제 정종에서 이제 저기 태종으로 이제 막 이 넘어갈 때였어요. 그 태종으로 넘어갔으니 내가 한번 한양 도성으로 내가 방문을 하게 돼. 너무 당연한 거잖아. 태조의 왕 이성계가 저기 두 번째 정종 자기 저기 그 첫째 자식한테 또 셋째 자식인 태종한테 왕위가 넘어가는데 저기 뭐냐 이성계가 저기 그 하면 안 되잖아. 그 넘어가는 단계 참가를 안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얘가 나를 함부로 못 죽일 건가를 알고 이성계가 딱 그 타이밍에 그 밀지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한양에 있는 예전 그 신진 사대부나 귀족 가문들한테 밀지를 보내고 그리고 저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이제 왕실에다도 이제 태종한테도 정식으로 보내요 다. 그 전에 이제 밀서를 먼저 보내죠. 그리고 이제 정식 서문을 보내요. 내가 간다고. 태조 이성계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됐으니 명분이 뚜렷하잖아. 두 번째 정종에서 세 번째 왕에 갔으니 내가 그걸 갖다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이제 문서를 보내요. 그래야 저기 나를 안 죽이니까 이성계를 저기 아버지 이성계를 죽일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초긴장을 하죠. 태종도.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 이제 이게 사서에 중간중간에 이상한 내용들이 이제 이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뭐 그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대조를 해보면 이제 이게 조선실록이 다 뻥이라는 거를 진짜 저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거예요. 진짜 조선실록이. 대부분 뻥이에요, 그냥. 조선실록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들도 아는, 이제 백성들도 아는 내용들은 넣을 수밖에 없어. 근데 겁나게 이제 저기 뻥을 많이 쳐요,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어디서 많이 하냐? 여기서 많이 해, 현재 지금 여기서 사설을 대부분 이쪽에서 다 쓰거든요.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태종이 이제 백길 따라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백길 따라야. 이제 배 타고 해가지고 마포로 들어와서 마포에서 이제 이렇게 왕십리를 거쳐서 조정으로 들어가요. 여기 그때 그치 지금 경북궁 자리 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저기 좀 객사 같은데 머물러요. 이게 상인들이 이게 머무는 여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아니 태종 왕이 왜 궁으로 왜 안 들어가? 누가 봐도 백성들도 이상하게 아니. 저기 이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이자 지금 현 왕의 아버지이자 저기 태종 이성계 장군 이 양반이 왜 자기네들 안고 이게 마포인가 왕신인가 일대에 객사가 있어. 객사는 그 상인들이 묵는 그 여관 호텔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자면. 근데 이게 바로 궁으로 안 들어 거기에 딱 묵고 있는 거야. 거기서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태종이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수근수근 거린 거야. 이상하다고. 아니 아버지가 왔는데 저기 왜 저기 태조가 왜 다 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안 들어가. 그럼 백성들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다 소곤소곤 거려. 막 군인들도 그렇고 이상하다고 왜 안 가? 왜 객사에 계실까? 이 나라를 세운 저기 태조께서 왜 이성계께서 왜 객사에 머물고 궁으로 안 들어가고 왜 궁으로 바로 들어가면 뒤지니까. 궁으로 가면 거기가 저기 태조 거기 가면 저기 그거 뭐냐 호랑이 굴이 아니라 호랑이 아가리야. 그 궁으로 들어가면 이성계 이 양반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호랑이의 아가리인데 거기 못 들어가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일단 호랑이 굴까지는 들어와요. 그 호랑이 굴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자면 공덕인가? 공덕자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공덕이 옛날에 거기에 상인들이 묵는 호텔들 밀집지역이 있었어 그때. 그게 이제 그걸 객사라고 해요. 객이 이제 저기 손님을 객이라고 하죠. 객이라고 하잖아요. 객사에서 거기서 그걸 객사. 그래서 전주가 객사 문화가 잘 발달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성계 장군하고 연관이 돼요. 객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근데 태조 이방원이 이제 저기 사람을 보내죠. 오시라고. 그러면 아니 나는 여기 편하다고. 이제 속은 다 알지. 내가 니를 어떻게 믿고 내가 궁으로 가냐. 궁으로 갔다가 뒤져버리면 니가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여기라도 안 그래도 여기도 위험한데 이 자리도 이미 호랑이 굴은 들어왔어.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궁으로 들어오면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이야 이제. 호랑이 굴 들어온 것도 겁나게 지금 목숨이 들어온 상황인데 내가 아가리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저기 이 양반이 저기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이성계 장군은 화를 쏴. 이 사람 화를 잘 쏘잖아. 마음이 진짜 분노할 때는 화를 쏘는 걸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이성계 양반이. 그래서 하루 종일 활만 쏴. 저기 뭐냐 그 관역 같은 거 해놓고 하루 종일 활 쏘고 있는데 나중에 사람을 보내는데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사람을 보내. 아버지 모두 공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나는 여기 편하다. 이제 저기 서신으로는 아주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백조와 같아요. 겉으로는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가는데 물 밑에서는 물바깥길을 막 이게 막 겁나게 막 휘젓잖아요. 마치 이 형상과 같은 거야. 그래 나중에 태종 이방원 입장이 이제 더 난처해진 거야.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여기까지 온 자체가 호랑이 굴까지 들어왔어. 도성 여기 앞에까지 온 자체가 사대문 바뀌죠. 이제 여기 군까지 들어가면 이제 저게 호랑이 아가리 이제 범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이야. 그래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태조 이방원이 어떻게 했냐? 이제 백성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구집들 두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야겠다. 그리고 또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효심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태종 이방원의 저기 자기 자식들과 저기 문무대관이죠. 문무대관 영의 지금 따면 뭐 영의정, 자의정 뭐 이게 여러 가지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 좌우에 거느리고 자기의 그 저기 후궁이나 중전과 후궁과 그리고 자기 이제 슬하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세종대왕이 안 태어났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세종대왕이 안 태어나고 이제 그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데리고 다 대동 저기 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저기 왜냐면 이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 국민들한테 내가 저기 효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 국민한테. 그래 이제 이게 막 저기 뭐냐 이게 조정 대신들과 저기 뭐냐 그 자기 그 후궁 자식들 궁 사람들이죠. 그 자식들을 다 대동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성계를 아련하러 갑니다. 모시러. 궁으로 모시러 다 대동을 갑니다. 그리고 겁나게 이걸 갖다가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겁나게 크게 이게 그 당시에는 크게 이게 행사를 하듯이 이게 가요. 막 나팔 불고 말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성계 장군이 이제 온 걸 알지. 근데 이성계 장군은 가만 저기 얘기하고 이 개새끼 왔구나 이놈의 갈아 먹어도 시원찮은 이 개새끼들 왔구나. 그때 이제 저기 첫 번째 저기 그 첫 정종하고 그 두 번째 그 아들 있잖아요. 안 와요. 안 가는 게 이게 저기 명분상께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가요. 그래 가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가가지고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봐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성격을 알거든.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성격을 알거든. 그냥 아버지하고 지금 전쟁까지 치렀고 고륙산쟁에 몇 번 암살까지 이게 자기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보기도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태조 이방원이 이제 멀리서 정확히 어디냐면 그 자기 아버지가 화를 날리면 거의 이게 좀 뻥을 더 하자면 그 당시에 화를 쏴서 한강을 넘길 정도의 그 능력이라 했어요. 이성계 장군 이 양반이. 한강을 활로 해서 넘기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팔 힘과 근력이 장난 아니게 세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활을 쏘신 분 국군 같은 게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 이걸 45도로 해서 해봤자 아무리 이게 능력이 뛰어나봤자 힘이 굉장히 세봤자 이게 뭐냐 사거리가 300m 채 안 돼요.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도 이 국궁이 좋은 걸 갖다가 써도.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양반 알아. 거의 태조 이성계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활 시를 이게 군인들끼리 그걸 많이 겨루기를 해요. 어떻게 겨루기 하냐?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얼마나 멀리 화살을 날리는지 이게 그러면 사거리가 굉장히 멀리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대가 멀리 있으면 다른 제 군수들은 그걸 못 날리는데 그 능력이 뛰어난 애들, 그럼 마치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 이 사람들이. 네, 이성계가 한번 그 예전에 그 기록에 의하면 지금 거리로 따지면 이성계가 한번 활을 그 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게 500m 이상을 날렸다고 했어요. 500m 활로 500m 이상을 날린다는 거는 이게 활도 일단 굉장히 좋아야 하고 명품 활이하고 활도 활이지만 뭐가 뛰어나냐면 이게 활도 활이지만 뭐가 뛰어나냐면 이게 저게 일단 힘이 장난 아니야. 손 아귀 힘도 일단 좋아야 하고 활을 잡아야 하니까 여기 벌이 아니구나 거미구나. 그리고 이게 저기 뭐냐 화살도 이게 좋아야 하고 다 이게 뭐냐 힘이 겁나게 좋아야 500m 이상을 날릴 수가 있어. 아무나 못 날려요. 이 양반이 이게 500m 이상을 날렸다는 그 소리가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알어. 저기 자기 아버지가 한번 저기 하면 저기 500m 이상을 그래가지고 저기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무섭잖아. 저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기 활 관역 쏘는 척하다가 나를 쏠 수도 있잖아. 우리 아버지 성미를 알아. 이성계 이태종 이방원이.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활 쏘는 거고 활 실을 당겨가지고 돌려가지고 내 방향으로 쏠지도 모르니까 망설이다가 자기 자식들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문문대간하고 하다가 멀리서 있다가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 처자식도 뭐 이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방원이 이제 그래도 이제 저기 국민들 보는 눈도 있고 지금 조정 대신도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저기 자기 혼자 가요.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해요. 이제 뭔가 이제 독대를 해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야. 여기서 뭔가 독대를 해야겠다고 이제 이방원이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가요. 이제 거기. 근데 이방원 이제 저기 태조 이성계의 이제 측근과 이제 공덕자일 거야 아마 지금의 서울의 공덕역 그 일대였을 거예요 거기가. 이게 보니까 이성계 장군이 딱 하면서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활을 쏘는 척 딱 해요. 그러더만 이제 어느 이제 다 이성계가 속으로 기다려. 그래 조금만 더 와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활을 쏘는 척하면서 옆에 야 이방원이가 어디까지 방원이가 어디까지 왔느냐. 예, 방원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 한 300보 좀 밖에 있습니다. 그냥 어디까지 왔냐. 예, 금방 상백보 안을 저기 좋아요. 그러면 100보 안에 들어오면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100보가 됐을 때 100보라는 100걸음. 그 당시에 보통 성인 평균 그 걸음에 100걸음. 그럼 100m가 안 되죠, 채. 보통 우리 현대인들 한 보가 저기 보통 1m가 안 되죠. 그 당시 사람으로 100보니까 이제 그 100보 안에면 곡사로해서 던질 필요가 없고 직사로 바로 반드시 직사로 해가지고 적중률이 굉장히 이게 죽이기 좋은 그런 게 100보 안이에요. 그러니까 100보 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딱 100보 안에 와요. 100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이성계 장군이 이렇게 딱 활을 갖다가 관역에다 쏘는 척 하면서 갑자기 180도로 뒤로 딱 돌리면서 그 100보 안에 들어온 태종한테 그 활을 갖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태종도 이 양반도 무인이야. 그리고 태종도 그 딱 처음 멀리서 볼 때부터 분명히 우리 아버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활을 갖다가 날릴 거다 나한테 어느 정도 알고 간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이게 못 들이게 한 거야. 그리고 저기 나는 저기 무방비 상태고 호위병도 없이 혼자 왔다. 얘기를 하게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혼자 온 거야. 이제 그것도 이성계도 알지. 뭔가 이제 얘가 저기 말을 하려고 왔구나. 근데 때마침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큰 나무 옆으로 싹 해가지고 그냥 그 이성계 장군이 딱 이게 180도 딱 몸을 틀라고 딱 낌새를 차리는 그 순간에 옆에 나무를 보고 이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갔지. 이 정도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쏠 거라는 걸 알고 옆에 이제 저기 그 큰 나무들이나 이제 그 숨을 수 있는 것 갖다가 다 계산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고 하면서 간 거야 이제 그 옆에.
큰 나무가 연패에 있을 때 한 80보 정도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활을 딱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방원도 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이 딱 보니까 몸을 틀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 낌새를 먼저 알아챈 거야, 이방원이. 그리고 바로 틀기도 전에 먼저 싹 해가지고 나무 뒤로 싹 숨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무 뒤로 쑥 도망가는 그 과정에 이성계가 그 모양을 갖다가 이제 딱 하면서 직사로 80보까지 들어갔다가 그 순간에 이제 활실을 딱 당기는데, 네,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나무에 딱 꽂힙니다. 일촉즉발에 살았죠, 태종이.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 왔을 때 여기까지 그 태조 이성계가 왔을 때는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온 거예요. 이제 거기 대둔산에서 뭐 이주도 돼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죽는 마당에 저 새끼라도 죽이고 가야겠다. 이제 하려고 이제 땡긴 거야. 근데 이방원이 딱 해. 그리고 이방원이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 지금 무방의 상태고 하면서 이제 그 멀리서 그걸 다 지켜봤죠. 호위무사들이 이제 막 이제 전력질주를 하지. 이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와 하면서 이제 왕은 이제 태종 이방원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막 쫓아와 와 하면서 주군을 보아라 왕을 보아라 하면서 거기 옆에 있던 이제 호위무사라 이제 얘네들이 막 뛰어와. 그때 무율이 그때는 무율이 없었어. 무율이 그때 그 사직을 하고 그만둔 상태였어. 자, 무율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태조 이방원이 이제 그걸 멀리서 보니까 이제 다 이제 호위병들이 막 전력 질주하면서 막 헐레벌떡 막 쫓아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방원 얘도 물건이야, 이방원도. 이제 얘도 하면서 딱 하면서 호위무사한테 오지 마라. 여기에 접근을 하지 마라. 만약에 오는 자 내가 잠수로 너희들 다스리겠다 하면서 막 이게 큰 소리로 왜냐면 여기서 오면 당연히 저 이성계를 자기 아버지를 죽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돼?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한테 겁나게 욕이 먹고 이거 지금 조선이라는 이 왕조 자체가 무너질 판이 돼. 이제 그걸 그 짧은 순간에 계산을 한 거야, 얘가. 야, 저 호위무사들을 여기로 오지 마라. 다시 물러섰거라. 저기 원래 있던 대로 여기로 오면 너희들 참수로 다스리겠다 하고 이제 80보 밖에서 큰 소리로 이제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들 이방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성계 이 양반 이제 속에서 불불 끓지. 저 갈아먹어도 저 시원찮은 저 개 쌍놈의 새끼 이제 이성계가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오셨고 제 아들 자식까지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문무백관까지 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거기서 왔고 저는 지금 무장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저는 아버지하고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해가지고 야, 뭐라고 짓냐? 예, 말하고 싶다는데요, 장군님. 이제 얘네들 이제 왕한테 활까지 이제 활까지 날렸으면 다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걸 다 체념을 했어. 이제 이성계하고 측근들도 이제 죽었구나. 아마 뭐 죽기 전에 드러나 봅시다. 이제 해가지고 이방원이 해가지고 이제 이방원 손들고 나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고요? 네. 정식으로 이성계 장군을 상왕으로서 정식으로 다 모시고 그 대신 저희의 제가 앞에 형님 정종과 저 태종을 정식으로 아버지께서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걸 공표를 해 주십시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그 아버지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성계가 보니까 어차피 나도 여기 죽으려고 왔는데 이거 괜찮거든. 하여튼 원수로 오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딜을 해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 측근들 죽이지 말고 이게 감시를 하지 말고 이제 내 측근들 데리고 내 옛날 본가인